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제가 2022년 ICF 공법으로 집을 지은 후 혹시 뭐 집을 짓고 싶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 제 경험을 알려드려 가지고 용기를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 그 후에 몇몇 분들이 댓글로 의견도 주시고 문의도 하셨는데 유튜브 댓글로 답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게 직접 문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댓글로 연락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상 그 개인 정보를 댓글에 올리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 제 경험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체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정 중에서 특히 이제 강조해서 사전 준비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어떤 것들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지금 그 슬라이드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이 그 사전 준비로부터 이제 사용 승인까지 가는 과정인데 전체 과정 중 오늘 제가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 준비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처음으로 길을 개척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 사전에 알려주었더라면 이걸 짧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 혹시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이외에 뭐 경계 측량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란 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무르르는 것처럼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초보다 보니까 여기 좀 다른 색깔로 표시된 토목, 전기, 통신, 수도, 그다음에 정화조 이 부분을 과정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는데 전기 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상 기초공사할 때 전기 통신 인입관과 수도 인입관을 미리 설치를 하는데 저는 전기 통신 인입관을 20mm관으로 이제 기초에 처음에 묻었거든요. 근데 후에 전문가가 와서 보시더니 50mm관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초를 깨고 관을 새로 묻느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화조 설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정은 그 기초공사 직후에 대부분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토목 마감 공정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목 마감하면서 같이 정화조를 묻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수 하수 배관을 정화조까지 끌고 가려면은 땅을 파고 그러려면은 포크레인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력을 동원해서 땅을 파고 관을 묻은 뒤 대메우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낭비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그 초보자가 통상적으로 겪기 쉬운 사례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건설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공정이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주제인 사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스케치업을 활용한 사전 설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올렸는데요. 스케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케치업은 3D 그러니까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데 실제 치수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요즘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별도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용한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그 유튜브 상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응용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미리 설계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장점이 이게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3차원 모델을 놓고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저는 이 설계 과정에서 그 아내와 상의하면서 공간도 배치하고 가구도 배치하고 이러면서 최종안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 중에 하나로 남을 정도로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케치업을 활용하면은 가구 배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크기로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하고 가구 배치도 사전에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가구 배치를 미리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콘센트나 이런 전기, 그다음에 조명 이런 후공정에서 인테리어 공정에서 어떤 배치를 하면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업 미리 설계 장점은 설계사와 협의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설계사와 만나서 내가 스케치업으로 설계한 우리 가족이 동의한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설계사는 바로 그 스케치업 파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일반 설계 화면으로, 그러니까 인허가를 위한 설계 도면으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죠.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설계사하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한참 옥신각신하는 그런 과정이 걸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자재 수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ICF 블럭을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지나치게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스케치업에다가 실제로 블럭을 실 크기로 갖다가 적용을 하면서 개수를 세는 작업을 거쳤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수량, 거기에 이제 10% 정도 추가를 했는데, 그걸 수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 수량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재가 남는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ICF 블록뿐만이 아니고 목재, 석고보드, 합판 이런 것들을 실치수로 제가 디자인한 그 프로그램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얼마나 소요가 될지 그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수량을 근거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족함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것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제 배우는데 어렵다면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일단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스케치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제 경험상 한 일주일 정도면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 투자는 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주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유튜브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배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 중에 두 번째 항목은 필요 장비, 공구를 포함해서 필요 장비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 슬라이드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해놨는데, 제가 공구 관련된 영상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실물을 놓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는 장비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장비가 좋으면은 그 이야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장비가 좋고 많으면은 그만큼 효율이 올라가고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거죠.
대충 제가 죄송합니다. 슬라이드에 제가 장비들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화물차가 제 첫 항목입니다. 저는 이제 집을 짓기 전에 중고 1톤 트럭을 사서 활용을 하다가 집을 짓고 나서 중고로 다시 팔았는데요. 아주 유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자재를 갖고 와야 되는, 또는 뭐 공구를 임대한다 그러면 공구를 갖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때마다 화물차를 부른다면은 화물차 운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물차 운임을 그렇게 지불하는 것보다는 중고로 사서 대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을 직접 지으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화물차를 사서 중고차를 사서 활용하고 다시 되파는 그런 옵션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구들인데, 이러한 공구들은 이제 구매를 하거나 큰 구매들은 뭐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사용 빈도가 높은 공구는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임대를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결국은 공구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임대료로 다 지불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공구들에는 톱 그라인더 등의 절단 공구들, 뭐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과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회전 공구류, 믹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골조 공사에 필요한 타전기와 타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구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철근 절단기라든가 절곡기, 이건 기초 공사할 때만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각종 뭐 땅을 다진다거나 아니면 기초를 하기 전에 잡석을 다진다거나 할 때 쓰는 다짐기, 이런 것들은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건축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안을 그대로 따라서 집을 짓는다면은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뭐 건축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안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가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 이때 뭐 일일이 설계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설계사가 의견을 듣는 거는. 근데 아무 의견도 없이 설계사한테 문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건축법에 맞는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설계사도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존중해서 좋은 대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집을 짓겠다 할 경우에는 건축법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뭐 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 중에서도 특히 주택에 관련된 부분, 단독주택에 관련된 부분 항목들, 그 다음에 단열, 인허가 관련 항목들은 꼭 한번 사전에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공부 이외에 각종 자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근에 대해서 뭐 철근 규격 및 배근 방법이라든가 내외장재, 지붕재는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사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죠. 물론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건축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설계사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자재, 예를 들어 세라믹 사이딩으로 뭐 외부 마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페니시 기와로 지붕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과연 내가 원하는 방식인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외장재, 지붕재 이런 것들은 미리 공부를 해서
의견을 가지고 건축 설계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와 현관문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어떤 창호를 하고 어떤 현관문을 할지. 왜 그러냐면은 이중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스템 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벽의 크기 두께를 크게 하고 어떻게 이거를 앉히느냐 그 부분들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은 특히 중요합니다. 현관문은 공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기 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관문은 대부분 규격화돼서 나옵니다. 주문 제작보다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개구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개구부 만든 다음에 현관문을 맞추려고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현관문은 반드시 사전에 결정을 하고 주택 건설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F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ICF DIY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집을 짓는지 한번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ICF 공급자들 역시 시방서하고 그 다음에 기술 자료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 기술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빌드블럭, 제가 사용한 빌드블럭사 같은 경우에는 빌드블럭을 가지고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설계사무소에 스케치업 최종 설계안을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것과 동시에 경계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설계사와 계약을 할 때는 큰 항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큰 항목에는 토목설계, 건축설계, 구조계산, 준공설계 등이 있는데, 물론 여기 이외에 뭐 전기통신, 뭐 소방, 뭐 창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계도 다 따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요 설계가 토목설계, 그다음에 모든 것이 포함된 건축설계,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에 필요한 구조계산,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위한 준공설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좋은데, 준공설계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셔야 됩니다. 준공설계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준공을 위해서 준공설계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분리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우에 뭐 묶어서 하니까 설계비를 추가로 내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감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에 따라서 별도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는데, 세움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하면서 건축주가 이 부분을 진행 과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과정을 열람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건축허가 일단 결정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납부해야 되는데, 큰 항목으로는 이제 산지 또는 농지 전용 허가,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비용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공사를 이행해야겠다라는 이행보증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허가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서를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가입을 하시고 지불을 하시고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나오면 이제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ICF 블록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했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넣었습니다.
보통 주문해서 도착까지는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소요된다고 보시고 그 준비를 하시고, 이때 그 현장 관리인을 직구한 다음부터는 현장 관리인, 뭐 현장 관리사, 안전 관리사 이런 거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착공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사족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댓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분이 그 국내에서 제 영상을 참조하면서 빌드블록을 뭐 자기네가 저한테 공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저한테 문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답을 드리려고 뭐 아무리 100번으로 노력을 해도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강조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빌드블록을 그 빌드블록사에 직접 접촉해가지고 직수입했고, 중간에 국내 어느 업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게 빌드블록을 공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케팅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분은 뭐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마케팅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길로 빠졌는데요. 일단 블럭이 주문이 되게 되면 도착할 때까지 이제 기초 공사를 해야겠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뭐 기초 공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그 착공 공사가 맞춰졌으면은 그 착공 허가가 나오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그 안전관리사 계약 여부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토지 사용 승낙서도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특히 이제 상하수도, 전기통신 인입 또는 하수 배관이 그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경우에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에 인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허가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도로가 만약에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 도로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국공유지일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로 그 착공 전에 준비돼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실질적으로 그 착공 전에 준비했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스케치업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